저희 인터넷상으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게 되면, 제가 이 1999년도에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서 벌써 지금 변호사 경력이 한 13년째 된 것 같습니다. 13년의 기간 동안에 이러저러한 민사 사건, 형사 사건 이런 것들을 담당했고, 특히나 제 개인적인 이력으로 보게 되면 베트남이라는 곳에 한 3년 정도 파견이 돼서 해외 자문 업무까지 담당한 특수한 이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한국에서 국내 송무 변호사로서 해왔던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 변호사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전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에 깊었던 사건을 한번 회고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변호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변호사가 된다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한 2,300억대 사기 사건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는데요. 제가 맡은 그 당사자가 어떻게 보면 전체 피고인 8명 중에 넘버 2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 회사의 전무였기 때문에 2,300억 사기 사건에 넘버 2로 기소된 이 사람을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신뢰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변호사가 당사자의 이야기를 전부 다 들어줘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발견해 간다라는 것이 법조직역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제가 이 당사자가 하는 이야기를 100%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그 딸의 편지였습니다. 그 딸의 편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배어져 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애정,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진실성을 제가 보고 그 당사자를 위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오후간에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서 어떤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에 재판이 끝나는 그런 과정을 한 3개월을 거쳤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변론을 마치고 최종적인 선고 기일이 됐을 때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형사 판결이 내려질 때는 나가지 않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현장에 같이 참석을 해서 저희 당사자에게 내려지는 판결 선고 결과를 지켜보게 됐는데, 그 판결 선고 과정에서 수백 명이 피해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피고인들 가족까지 모여드는 상황이었습니다. 판결 선고가 거의 1시간여 동안 지속이 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그 판결의 결과가 제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고 다른 7명에 대해서는 중할 정도의 실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그 아내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맡은 피고인을 위해서 제가 100%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 아내가 울었습니다. 단지 그 순간에 있어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딴 사람은 구속이 돼 있는데 본인 혼자만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그 감정에 북받쳐서 울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옆에서 눈물을 훔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다 밝혀주지 못한 변호사로서의 자책감 때문에 울었어요. 그렇게 해서 항소심이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가 겪었던 그 1년의 기간 동안의 구속기간, 그로 인해서 받았던 모든 것의 망가짐, 이것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단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손을 부여잡고, 이제서야 진실이라도 밝혀져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하면서 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험이 제가 지금 13년 변호사 경력 중에 9년차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초심에 있어서 제가 변호사로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생각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이제 변호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준 아마 계기가 됐던 사건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변호사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나름대로 예전에 민사소송법을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민사소송법이 뭔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드리고자 하는 측면보다는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초심에 있어서의 변호사로서의 생각들 그리고 다짐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다시 한번 강사로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서 다시 학원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번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변호사로서의 직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많은 판례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판례들을 분석하는 그러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변호사 시험이라는 것도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이 출제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가 만들어지기까지 변호사가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강과된 채 판례만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분석할 때 있어서도 과연 내가 변호사로서 이 사례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서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모의고사 강의 문제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지금은 처음의 강의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의 모든 세부적인 절차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할 수는 없어도 가장 중심되는 내용 그리고 가장 중심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객관식 문제를 구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한 사례형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면 그 모의고사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르게 되고 그 모의고사 시험 중에 객관식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해설식의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사례형 강의를 진행하면서는 해당 일자별 진도의 내용에 따라서 가장 핵심되는 쟁점을 기준으로 해서 민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제 나름대로는 이 10일 내지는 11일 동안의 강의 기간 동안에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여러분 속에 체득이 될 것인가를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매 강의 때마다 민사소송의 처음 절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차까지 한 번쯤 리뷰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를 통해서 모의 강의를 통해서 10일 동안에 모든 것을 체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전체적인 절차 관할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사자, 그리고 상소, 그리고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절차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을 시킨다면 판례를 해석하는 능력이라든가 사례를 해석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조문을 해석하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강의 매 순간순간마다 전반적으로 제 혼자만의 강의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그 측면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공감하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고 토론식의 강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시작되는 이 강의 일정 가운데서 제 나름대로는 초두에 말씀드렸던 변호사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러한 자세, 변호사로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식견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고 제 13년의 경험이 짧다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길다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 그 과정 속에서 집적되어 온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참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모쪼록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 되는 그러한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많은 내용들이 그리고 보다 친근한 그런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